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존에 필요한 분야 사용권의 324조도 상상을 이상 초월 증을 많이 물어보고 그 밑에 그 판례도 상상을 초월 증을 많이 출제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을이 이제 주택을 하나 건축을 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주택인 경우인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유치권은 이제 글자 그대로 유치만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수익, 대여, 담보 제공 일체 안 돼요 이렇게. 유치물을 사용, 수익, 대여, 담보 제공하려면은 채무자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경우냐? 바로 유치물이 주택 같은 경우. 요걸 사용 안 하면 요거 값어치가 하락이 돼요. 따라서 보존을 하려면 이 주택은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유치해 놓은 경우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얘 승낙 없이도 얘는 이 주택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 말. 그런데 시험에서 또 집중 물어본 것 중 하나가 뭐냐? 나중에 얘가 저 공사대금 등을 이제 올려주면 이 건물을 반환을 받게 되게. 이 대목에서 이제 또 일이 터진다고 말이야. 갑이 을에게 너는 내 건물을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 대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상환해달라 이걸 또 요구를 한다는 거. 유치권 옆에서 억울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 내가 이 주택을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했냐 그 말이야. 네가 공사대금 빨리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한 측면이 있는데 사용 대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다고 청구하니까 나 미치고 싶은데 거기 마지막 구절 정답이 나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무엇을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으니까 지겹도록 출제해요. 그 정리 꼭 해야 되고. 그다음 유치권자 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가지고 유치물을 점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 승낙 등이 없는 한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사망,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고 의사표시하면 유치권자 승낙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넘기세요. 유치권을 소멸해서 거기 326조가 또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뭘 묻겠냐 그러면은 우리가 소멸시효에 관해서 내가 여러 번 주제를 시켜줬어요. 무조건하고 채권 같으면 10년 지난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가 채권자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하기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 당해 권리는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해서 뭘 하나 가르쳐 줬느냐 또 우리가 등기 청구권 공부를 할 때 이걸 시험에서 하도 물어본다고 주지를 시켜줬는데 이 건물에서 매매를 했다.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간 등기 청구권 행사 안 하면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이 된다. 더 이상 등기점 못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직접 점유,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자기가 직접 건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니까 이거는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 따라서 이자 등기 청구권은 시효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시효로 소멸될 일이 없다. 목적물을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 권리 행사로 본다.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쏟아나온다. 가르쳐 줬단 말이야. 동일한 문제가 유치권의 경우도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을이 노트북 수리를 해서 수리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니까 노트북을 얘가 점유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수리대금 채권의 시효가 진행이 되는가 중단일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묻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얘가 유치권을 행사 점유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원리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얘가 노트북을 점유한다는 것은
자기가 권리행사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벌려지겠지 않냐 그 말은.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점유하는 것이 권리 행사로 만약 해석을 하게 되면 이자 수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의 시효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되겠죠. 이 말 듣겠나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요 경우에 왜 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것은 권리 행사로 보고 이때는 이자 등기 채권이 시효로 소멸이 안 되느냐. 사용 수익하니까 권리 행사로 보는 거예요. 건물 인도받아서 무조건 그냥 점유만 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다? 사용 수익을.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내 것인 것처럼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유치권은 방금 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점유만 하지 채무자 승낙입선 사용 수익은 못한다 그 말이야. 따라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꿔 말하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권리 행사로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왜?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점 구별했나요? 차이점 구별하시라고. 따라서 이 경우는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점유만 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로 볼 수는 없다. 이 채권을 행사하는 거 볼 여지는 없다는 거야. 따라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목적물 점유하더라도 이자 피담보 채권은 시효가 중단이 안 되고 그대로 뭐한다? 진행. 320년 요거예요. 따라서 애운닥에서 다 뽑는 거. 조문그대로 물어보면 맞히겠지만 응용을 해서 물어보면 틀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할 때는 요 판례하고 똑같이 점유를 하는데 왜 이거는 권리 행사고 요거는 권리 행사로 보지를 않는가. 요걸 비교해서 연구를 하라. 그래야 기억을 오래 하니까. 그 다음 채무자 소멸 청구 거기 327조 그 밑에 그 유치권 소멸 청구 가로친 2번 이거는 앞에 나온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앞에 나온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성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건데 여기 327조는 사유가 전혀 달라요. 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권을 소멸 청구하는 거라고. 이런 거 그냥 건물을 얘가 유치를 해놨다 그 말이야. 근데 내가 건물을 돌려받아서 사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비용 상환해 주면 돼요. 공사대금 주면 돼요 이렇게. 그 돈은 없더라. 이런 경우는 타 담보를 제공. 먼저 인적 담보. 얘가 얘한테 우리 큰아버지를 보호증인으로 세워줄 테니까 유치권 소멸시키자. 건물 반환하고 물적 담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저당권을 대신 설정할 테니까 유치권 소멸시키자. 건물 반환하라. 이런 이야기. 이게 타담보를 적용하면서 유치권은 소멸 청구. 점유 상실 집에서 있고 저당권. 여기 저당권 이제 출제 비중이 워낙에 높다는 건 다 알 거고.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겪고 산 담보 물건은 돈마을급의 저당권이고. 특징은 직업도록 다 가르쳐 줬고.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자가 저당권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와 등기하고 그러면 채권자가 저당권의 담보물권 취득. 특징은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하고 대신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 내지 담보가치만 파악하고 있다가 변전하면 경매 청구하고 유치권자와 달리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까지 받고 요게 저당권이고 다 하는 이야기고 앞에 쭉쭉 읽었어요. 법적 성질에서 가로친 1번 소유자 저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타 물권이니까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에 스스로 저당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소유자 저당 인정이 안 되는데 얘는 여기도 안 써놨지만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소유자 저당이 예외로 사용되는 경우 하나 있는데 그게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넘기지 말고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203페이지에 혼동이 나와요. 혼동의 예외로서 소유자 저당에 허용되는 경우는 있죠. 그 사례가 시험에 쏟아 나오고 그건 203페이지에서 그걸 반드시 정리 정돈할 것. 소유자 저당이 허용되냐 안 되냐도 단답표로 무지 물어봐 시험에서. 사례로도 물어보고 원칙은 소유자 저당이 허용이 안 된다고. 타 물권이니까. 그러나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에 스스로 저당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게 혼동 후 예외로서 소유자 저당이 허용되는 경우죠. 집에 가서 반드시 확인할 것. 그 다음 여기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상대까지 다 인정이 되고 약정도 안 보물 권이고
저당권의 경우는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가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채권자가 저당권을 갖는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시가 돼야죠.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목적물이 되려면 지극히 당연하게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뒤에 근대적 저당권 제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밑에 원칙에 나왔는 거는 전혀 시험하고 상관없이 외울 필요 없고 뭔 원칙만 나오면 두드려 외우는데 외우면 본인만 손해요. 여기 저 근대 저당권 나온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여러 번 해줬어요. 우리 민법이 60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행 민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시행된 지가 60년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동안에 가족법은 시대 사정에 맞게 여러 번 개정을 했어요. 근데 재산관계, 재산법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저번에 상임권에 또 이야기를 해줬죠.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시대 사정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엄청 많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당권 제도예요. 우리 저당권 제도도 시행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시대 사정에 아주 뒤떨어진 구닥다리 저당권 제도예요. 따라서 흔히 말하는 근대 저당권하고 아주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민법을 개정을 할 때는 근대 저당권, 시대 사정에 뒤떨어지는 현행 민법상의 저당권은 대폭 개정을 해야 됩니다. 취지가 요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런 취지는 안 써놓고 실데없는 원칙만 잔뜩 써놨어. 시험에 낼 일 없어요. 이런 거는. 저당권 제도는 앞으로 엄청나게 개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저당권의 성립. 먼저 약정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 나오는데 먼저 등기 문제는 두 가지가 나와. 근데 2주 전에 다 가르쳐 들었어요. 이 등기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가요? 저당권 등기 관련해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쏟아 나온다고. 약정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기해야 돼. 그래야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여기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 앞전에 2주 전에 가르쳐 들었어. 주로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저 앞에 나왔어. 186조 7조 하는 데서. 첫째, 등기의 불법 말소 문제. 주로 실무에서 무슨 등기가 불법 말소돼요? 저당권 등기가. 이게 시험에 쏟아 나오고. 저당권 관해서 불법 말소가 시험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목이 또 나오잖아. 이런 게 어쩌는가 할까? 얘가 1억 원을 갚았어. 피담보증을 소멸했죠. 그 부정성 때문에 저당권 따라 소멸이 돼요. 근데 저당권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도 이거는 실적과 부합하니까 무효등기잖아. 실무에서 그 말소 안 하고 놔도 무효등기요. 부정성 소멸하지만. 근데 이 말소하고 놔뒀던 무효등기를 다시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로 써먹을 수 있는가? 무효등기 무슨 문제? 유용 문제.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오잖아. 저당권 등기와 관련해서. 다시 정리했다고 하고. 이 사례가 저당권에 나와 이게. 앞에 가르쳐줬잖아. 이거 저당권에서 주로 물어본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또 이제 기본 판례가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 저당권 설정 기약 부분에서 자,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이런 걸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약정 나올 때 이게 필요하다. 그 등기에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럼 앞에서 배운 걸 딱 떠올리셔야 이렇게. 요 등기 불맞을 때 문제점, 요 갚았을 때 저당권 소멸, 무효등기 될 때 이거 이용하는 문제. 요 두 개가 저당권에서 사례가 주로 나오니까 딱 정리 좀 해보고. 아직도 이런 게 잘 안 되나요? 그다음 요건 제끼고 앞에다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기업권에서는 먼저 당사자 관해서 시험 문제가 쏟아 나오니까 당사자를 신경 쓰라고 옛날에도 누누이 당부를 했는데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큰일이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당사자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누가 됩니까? 요게 문제인데 핵심은 요거요. 부종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 부종성 때문에 원칙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부종성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저당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채권 갖는 애가 당연히 뭐가 돼야죠? 저당권자가 돼야지. 그게 부정성이니까. 날래 몇 개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그랬겠어요. 부정성 때문에 이렇게. 근데 또 날려 먹게. 요거는 또 제껴 불고. 채권자가 저당권자야? 너무 간단하고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떨어져. 나는 이렇게 가르친 적 없어. 부정성 가르쳤어. 부정성 때문에 제 하는 그대로 하셔야 돼.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 된다. 따라서 지금 한 줄 한 줄 다 시험에 나오니까.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부정성에 반하니까 무효다.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약간 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 예외가 어떤 경우냐? 다시 하기요. 즉 부정성 묻고 있는 거예요. 부정성 때문에 채권자가 원칙 저당권자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부정성에 반하니까 무효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고 3자 합의를 전제했고요. 3자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에서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외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구절구절 시험에 나왔는데 얘는 또 이 부분이 워낙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337페이지에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 써졌고 그 밑에 보면 색칠한 부분에 판례가 나와 있죠. 그 판례가 지금 여기 마지막 가르쳐준 판례예요. 여기에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가야 될 판례인데 등기 밑에다가 얘는 또 이 판례 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등기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이 저당권 그러니까 유효다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건데 그 판례 세 번째 줄 읽으세요. 원칙은 그 앞에 써졌어. 그 앞에. 원칙이 그 앞에 써졌고 그 세 번째부터 예외가 있었고 3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적 지속되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뭐이다? 이유다. 이렇게. 그런데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전제 조건 요거요. 3자 합의가 있을 것, 이 채권이 제3자의 실적 유지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이 전제 조건을 전제로 해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 유효다. 지금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이게 저당권에서만 출제가 된 게 아니고 가등기 담보에서도 출제가 됐고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나 똑같아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 경우도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 취득하려면 약정 담보물과 똑같이 계약하고 등기가 필요한데 이 계약의 당사자와 관련해서 3자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제3자 실적 기록에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담보 가등기도 뭐이다? 이유다. 이렇게. 이걸로도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앞전에 전세권과 관련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전세권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전세권으로 나와 있어. 따라서 저당권법이니까 담보 가등기 전세권은 몇 페이지 피냐? 305페이지 펴고 아까 체크하고 넘어왔어. 305페이지에서 거기 판례에서 2번 3번 아까 지적하고 넘어왔죠? 그 2번 3번 판례 거기에 이제 전세권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례인데 다시 집중. 따로따로 외우지 마라 그 말을. 공부하고 말 것도 없다니까.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 똑같은 걸 계속 외우니까 맨날 얼굴이 피지를 못해. 피지. 뭐가 이렇게 많냐 그러고. 나는 똑같은 걸 가르치냐 내 얼굴도 피지를 못하고. 지겨워서. 지금 두 사람이 임대차 그 채권 보증금이 1억이에요.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럼 임대는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즉시 반환을 못 해주니까 이 임차인이 요구를 했어요. 좋다. 지금 당장 반환해줘도 되지만 이 1억 원짜리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하나 설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전세권을 설정해 놓으면 뭐가 장점인지 알겠죠? 바로 경매하니까.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채권자는 임차인이죠. 채무자가 임대인이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정신 차리고 보시라고. 민법은 한도막 놓치면 이해를 못해.
그 한 줄로 한 줄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저 보증금. 요게 채무자고. 그러면 지금 이 1억 원짜리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얘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객체로서 누가 앞으로 전세권 설정이 돼야 돼요. 채권자는 임차인이니까 임차인 앞으로 전세권 설정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읽으세요. 요걸 딱 전제한 다음에 거기 2번 판례부터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전세권자와 설정자 제3자 사이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도 뭐이다? 이유다. 그 취지죠. 그거 예에 드는 거 3번 그 임대차에 관련될까? 그 3번하고 똑같은 거 2번하고 그 임대차 관해서 요 판례가 나온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도 원래는 누가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되는데 임차인 앞으로. 얘가 채권자니까. 근데 누구누구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 채권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무엇으로 본다? 이유. 똑같은 취지의 판례라고. 3자 합의를 전조권에서. 해서 이제 이런 판례들이 저당권에, 전세권에, 가등기 담보에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전부가 다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억을 하시라고. 이 새끼가 실력이 좀 있으면은 337 저당권 요 부분에다가 이걸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담보 가등기에도 전세권의 경우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을 건데 아주 그런 실력은 못 돼. 이해했나요? 따로따로 외우면 문제 못 푸니까 정리를 한목에 하시라고. 그 다음 거꾸로 요 대목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 반대로 저당권 설정자 쪽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종성 때문에 원칙 누가 저당권 설정이 되냐? 채무자가 이렇게.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이 돼야죠. 이렇게. 다만 시험은 여기 저당권자 쪽 이쪽을 주로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설정자 쪽은 이제 별로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러는 거지. 이것도 채무자가 원칙 설정자가 돼야죠. 그것이 이제 채무자 위에 제3자 그런 애를 우리가 물성보증인 그러는데 이 사람은 꼭 신경을 써둬야 된다는 거야. 물성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채무자의 제3자가. 이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판례 등을 분석할 때 문제 풀 때 물상보증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니까. 물상보증은 이제 이런 사람을 말해요. 지금 이 칠판의 사례 같으면 이 사람이 이제 1억 원 빌고 자는데 저당권 설정 요구했는데 나는 담보로 주는 부동산이 없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 네가 분양받은 아파트 위에 저당권 좀 설정해 주라고. 그럼 이 사람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위에 물적 담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자죠. 이런 자를 우리가 물상보증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경우는 얘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이 사람이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렇게 체결한 거 두 사람밖에. 이 물상보증이 저당권 설정자니까 이때 저 물상보증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증인과는 전혀 달라요. 여기 보증인은 이제 당연히 채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단순한 보증인이면 주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로 청구하겠지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란 점에서 보증인하고 틀려요. 따라서 시험에서 사례 내놓고 이런 걸 물어본다고. 여기에 의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직접 변제로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청구 못해요. 이 물상보증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여기 부동산의 범위, 아파트 범위 내에서 책임만 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변제 안 하면 저당권자나 물상보증인은 직접 변제로 청구를 못하지만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경매 처분해서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고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소유권 잃어버리죠. 이런 경우는 요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면 돼요. 내가 대신 책임져서 내 소유권 날라갔으니까 그 비용 네가 상환해달라. 얘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그 다음 저당권의 객체는 여러분 전공에 집에 가서 있고 민법에서는 부동산, 권리주거는 지상권, 전세권, 기타 특별법에서 그 등기 등록에 가능한 것들 동그라미 쭉쭉 있고 표담보제권 종류의 제한이 없으니까 쭉쭉 있고
뒤에 넘겨서 잠깐 짚어보세요. 여기 지금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요. 따라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법정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하고 비스무리하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노래를 불러준 법정 지상권하고 이제 비슷한 게 이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필요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저당권이 성립이 된다. 이게 이제 법정 저당권일 건데 법정 저당권은 현행법상 몇 개가 인정이 돼요? 총 4개가 인정이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305조 1항 전세권의 경우 성립된 법정 한 개는 배웠고 이제 바로 뒤에 저당권에 나오는 306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에 2개가 있는데 현행법상 법정 저당권은 유일하게 딱 한 개 인정이 돼요. 이게 민법 643조인데 법정 저당권 딱 한 개 인정이 된다고. 어떤 경우냐? 토지 임대차 경우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건물 지었다. 임대차 유상계약인데 차임을 연체하더라. 이때 토지 임대인이 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 건물을 격조로서 두 사람의 저당권 설정 격치라고 이 앞으로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토지 임대인에게 건물을 격체로는 저당권이 성립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643조 법정 저당권 유일하게 우리 민법에서 딱 하나 인정이 되는 법정 저당권이야. 법정 저당권 4개는 인정이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우리 민법에서 딱 하나 인정이 되는 법정 저당권이다. 이런 의미만 있지 이게 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됐는가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것. 이유는 실무상으로 이런 게 별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정 저당권 인정이 되면 전제 요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토지 임대차야 되고 임차인이 토지 빌린 다음에 건물 지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토지 빌려서 임차권 취득한 다음에 건물 짓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다고 말이에요. 그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불안한 권리인데 여기다 타액의 돈을 들여서 건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643조는 별 의미는 없고 요거 비교해서 정리만 하시라 말이에요. 현행법상 법정에서 총 4개 있지만 유일하게 법정 저당권 딱 한 개 있다 그렇게. 그다음 666조 저당권 설정 조건은 법정 저당권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런 도급에 있어서 건물 한 채를 지어주거나 도급계약 체결했다. 공사가 완성이 돼서 공사대금 채권 내지는 보수 채권 1억 원을 가지고 왔다. 이때 이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완성한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도급인에게 글자가 들어 청구를 하는 권리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 경우는 바로 643조처럼 저당권이 성립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청구만 하기 때문에 도급인이 그 행에서 설정해 줘야지 저당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대신 이거는 이제 굳이 완성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얘 똥구멍 쫓아다니면서 졸라댈 게 아니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노예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 경우는 이 공사대금 내지는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행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앞에서 공부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666조를 행사할 일은 없고 따라서 시험에 나올 일 없고 이 경우에 수급인은 뭘 행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관에서는 이제 저당권의 효력에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하고 뒷편에 넘겨보세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왔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기초문제가 엄청나게 출제가 된다는 것. 이 대목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